누나가 한다. 우리 지금 밖에 나가서 뛰고 있어서. 예.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또 선거를 하루 앞둔 날 우리 또 강경파 정만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오늘 어떤 강경한 말씀을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박형준과 오세훈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런 후보들은 거짓말 제기를 넘어서 XX라고 하는데 우리 강경파 이성만 의원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들을 통쾌하게 해주실지 기대해 보시고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인사 안녕하세요. 말씀 좀 드리시죠. 네, 국회의원 이성만입니다. 또 2주일 만에 또 뵙는데 또 내일이 사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작년 총선이 이루어지고 나서 180석을 얻은 이후에 첫 번째 이루어지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는 잘 극복을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이 심했잖아요. 또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사실 이번 보궐선거를 계기로 해서 후반기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이 이제 얼마나 안정화될 것인가 이런 문제 또 바로 또 내년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의 어떤 방향 문제 이런 게 잡힐 것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그래서 좀 시청하는 시청자분들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좀 다소 못마땅하더라도 좀 애정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제일 궁금한데 국회의원분들은 아는 정보가 많아서 여론조사도 안 되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여기서 발설하면 안 될 얘기겠지만 예, 우리가 역전을 했는지 뭐 원래 역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언론들이 하도 왜곡 보도하고 지금 다음 포털은 완전 이거는 뭐 사기꾼들이 놀고 있는 사기밭 같아. 그래서 거기가 뭐 60대 30 이런 조사 나왔는 게 사실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역전이라 할까 봐 그대로 현상이 유지되고 있는 이런 분 궁금한데 예, 우리 얘기 이 작가 예. 그 다음 포털에 사기밭에서 우리가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 좀 설명 좀 해서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 뭐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제 다 뭐 그나물의 그 밥이고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네이버 다음 이런 데를 믿는 것보다 우리 깨시민들이 요즘에는 그런 포털에서 어떤 정보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에서 또 정보를 확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뭔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조중동의 기사는 믿지 말 것 첫째. 그럼 다 우리 뭐 깨시민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다음에 둘째, 정말 궁금하다 그러면 우리 유튜브 들어가셔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예, 네. 뭐 아까 그 안진걸 소장님 오셔가지고 내곡동 얘기했는데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바라보는 내곡동의 토지 논란 본질은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내곡동이 이제 그 그린벨트였거든요. 네. 그린벨트는 뭐 잘 아시다시피 건축행위나 뭐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를 마음대로 이용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보존을 해야 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죠. 그린벨트에 물렸다 이렇게 묶였다 이렇게 되면. 근데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가적인 필요에 의해서 지구 지정이 됐을 때 그때 이 그린벨트가 풀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곡동 그 땅 자체가 그냥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고 그대로 지구 지정이 안 됐었다면 원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예. 그러면 재산적 값어치가 거의 없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 오세훈 시장 때 그 보금자리 주택 지구로 지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본인이 직접 본인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측량을 한 것도 확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36억 5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내곡동 그과 관련해서는 일단 본인이 뭐 그런 땅이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그 거짓말을 했던 거는 본인이 이제 거의 반쯤 시인한 상태라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솔직히 얘기하지.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한 무슨 정황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게 강력하게 의심이 되고요. 그런 것의 하나로서 반증이 되는 게 현장 시찰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그 구체화돼 있고 그다음에 사실일 거라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렇다면 지금 뭐 LH 사태 문제로 해서 국민들이 이 고급 정보를 활용한 땅 투기나 땅을 이용한 그 재산 증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분노하고 있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조사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뭐 서울시의 수장이 뭐 직접 그런 행위를 할 전력이 있으면 어떻게 그 서울시 공무원들을 지휘할 수 있으며 올바르게 토지를 이용하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 거짓말을 한 것,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그렇게 결국은 보상을 받게 한 것. 그 다음에 그 사전에 측량 조사까지 한 행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LH 사태 같은 경우에는 관리의 문제잖아요. 관리의 문제인데 내곡동 그 땅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아니라 본인이 거기에 직접 개입이 그렇죠. 됐다는 거. 그래서 네. 문제가 더 심각한 거잖아요. 결정자가 예. 자기 결정 행위를 함으로 해서 할 때 자기가 사익을 편취한 네. 그런 것으로 좀 유추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게 그때 처음에 논란의 시작은 뭐였냐면 서울시장 당시에 네가 그걸 푸른 거 아니냐라는 걸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36억 5천만 원의 토지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냥 얘기해서 아니 내가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았어. 뭐 그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겠어요. 네. 그냥 이렇게 보상을 받았다. 어떻게 내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이렇게 땅이 있어. 이렇게 해명을 했으면 간단한 문제를 몰랐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또 속이고 이랬다는 거죠. 네. 거기에는 뭔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활용한 것 플러스 그런 그 대상 토지가 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데 역할을 미친 게 아니냐라는 네. 차원까지 올라가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이거는 약간 이제 추측성이라 사실 이제 공개적인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실제 그 땅의 위치를 보니까 전체 보금자리 주택 지구의 구석에 있었다는 겁니다. 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운데 있으면 해당되는 토지가 지구 지정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건데 예. 저 구석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필요에 따라 거기를 지구 지정 안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예, 그 저도 가서 지구에- 확인했습니다. 네. 예. 그 지구에 저쪽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는데. 108동짜리인데 네. 저쪽 산밑 쪽에 있는 그런 그래서 그 증언에 의하면 그 분석에 의하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 땅을 포함시키기 위한 혹시 과정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예.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예. 그 지금 뭐 계속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좀 뭐 새로운 사실 드러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내곡동 땅 관련해서 이 사실 새로 드러난 사실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새로 드러난 거예요. 예, 예. 오세훈 관련해서 새로 많은 게 드러나고 있는데 일단은 그 3인이 이제 증언을 했죠. 예. 3인 증언했는데 한 분은 그 한국 국토정보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인데 그분이 와서 그 팀장이 와서 그 측량팀장. 측량을 예. 했다는 거야. 측량 팀장이 와서. 그래서 보니까 2명의 남자가 왔는데 딱 한 사람이 저 사람이 서울시장이구나. 구체적으로 진술했어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인사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이제 우기고 있죠. 우기고 있고 거기는 장인하고 처남이가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확인된 거에 의하면 당일날 처남은 뭐 대학원에서 행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경희대 대학원. 근데 대학원 행사에 참여했던 정황이 예,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좀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외에도 그 근처에 생태탕 그 집에서 자기네 집에 와서 식사를 했다. 뭐 내곡동 그 당시에는 좀 외진 곳이라서 그런지 국가와 정보원 옛날 안기부 직원들이나 외지인들은 아주 적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딱 보고
알아봤고요. 더군다나 그 아들 레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페가라모 신발을 네, 신었 페라가모. 예. 페라가모. 신발을 신었다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진술까지 한 상황. 그 네, 페라가모 신발 사진이 나왔죠. 오세훈이 신고 다니는 그게 그 기자가 찍어놓은 사진이 나온 것 같아요. 예. 당시에 서울시청 출입 기자가 이제 찍은 사진이 예. 그런데 어제 우리가 그 아들하고 통화했거든요. 저희가 예, 예, 했는데 예. 오늘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오면 카드사 가가지고 그렇죠. 이걸 좀 확인하겠다고 확인하겠다. 했습니다. 근데 국세청에도 있을 텐데 국세청은 지금 해주겠냐. 그래서 카드사에 가서 만일 현금 아니고 카드로 결제를 했으면 알아보겠다 하고 어저께 저희 통화에서 내가 녹취록도 올려놨는데 상당히 그 자세히 지금 그 내용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본인이 이렇게. 지금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예. 더군다나 이제 그 어머니가 아마 굉장히 이제 이게 공개적으로 논의가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부담을 가졌다는 것도 있었고요. 또 그 증언하는 그 아들한테 계속적인 그 폭탄 메시지들이 많이 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약간 두려움도 있었는데 야 이건 진실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이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어머니도 설득하고 본인도 그렇게 증언했다고. 예. 뭐 그 내용들은 뭐 아까 안익걸 소장도 얘기했고 직접 또 그 경작인하고 그렇습니다. 통화도 해보고 했는데 저희가 중요한 건 이성만 의원님 그 국회의원 선거 때 토론해 보셨어요? 아니 그럼요. 예. 근데 오세훈의 그 어떤 선거 토론에 임하는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보신 분으로서 좀 이거 좀 한번 과연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와 토론할 때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 점도 있는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토론은?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한테 후보자의 이미지와 상품성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알려주는 행위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올바른 그 자기의 정보를 주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을 하고 또 정확하게 주도록 노력을 하고 또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뭐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또는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런 현학적인 말을 자꾸 표현해서 회피한다든지 또 그 말도 안 되는 반문으로 계속하면서 뭐 많은 대한민국의 뭐 남자들은 뭐 처갓집 재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듯이 자기도 갖고 있지 않다라든지 그런 불필요한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정확히 해당되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또 자기의 공약은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뜬구름 잡기 피해가기식 또 덮기식 시간 때우기식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이거 어떻게 시간 빨리 안 지나가나 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유권자들한테 대한 기본적인 국민에 대한 기본적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네. 예. 그 토론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정치 역량이나 앞으로 이 사람이 당선되면 어떤 일을 할지 추측이 가능하겠죠. 아이, 그럼요. 토론 태도가 성실하지 못하면 서울시장도 성실하지 못할 거다. 또 토론 태도가 거짓말을 하면 시장 때도 거짓말을 많이 할 거다. 그건 확실한 아이, 그거는 사실이죠. 확실한 사실이죠. 의원님이 그 직접 경험자로서 그거 좀 확실하게 짚어주세요. 토론 때 거짓말을 하면 시장을 할 때도 거짓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 부분에 좀 말씀해 그거는 주세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는데 예. 당선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사실은 어떠한 질문이나 객관적인 물음에 대해서 모른다 또는 회피하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소비자가 볼 때, 즉 유권자인 시청자가 볼 때도 굉장히 이건 불쾌한 거거든요. 사실 많은 국민들이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준비를 안 했다기보다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거 진실을 얘기하면 진짜 자기의 잘못된 추악한 모습이 드러날까봐 오히려 회피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는 그 막내 아들이 엄마 믿듯이 오세훈 뒤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언론도 있고 또 국힘당도 있고
또 정광훈 목사도 있고 해서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러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이제 뭐 여론조사 수치만으로 지금은 여론조사가 이제 조사는 할 수 있지만 이제 공포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여론조사가 좋으니까 그것만 믿고 그냥 국민들의 알 권리, 국민들에게 자기를 보여줘야 되는 모습을 다 망각한 채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당선된다. 만약에 그게 당선이 되면 앞으로 시장 생활을 할 때도 자기한테 불리하거나 자기의 진실을 파헤치는 문제가 생기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예. 변명으로 일거나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진실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진실을 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당선됐기 때문에 시정 운영도 당연히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앞으로 선거가 계속 있지 않아요. 뭐 그 토론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시겠네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또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잖아요. 네. 우리 과거에 그런 경험이 아주 뼈저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MB 그 토론에 나와서 자기는 경제 하나만은 잘합니다. 이거 모릅니다. 아니라니까요. 이러고서 계속 버텨왔는데 현재 그것 때문에 구속도 된 상태입니다. 거의 객관적인 사실이고 네. 다수 소유자가 누군지가 이제는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돼서 실제 한 행위를 보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엄청난 많은 일을 계획을 했어요. 네. 지금 알고 있는 자원 외교라고 그래갖고 지금 뭐 한 30조 정도 우리나라 국부를 유출시킨 것은 그건 하나의 부분이고 실제로는 이런 공사 우리가 이제 그 각종 수돗물 또는 뭐 쓰레기 또는 열병합 발전소 이런 거를 다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민간에 민간 예. 민영화의 일환으로 인천공항을 맥켈리에 팔려고까지 또 했죠. 인천공항도 그렇고 네네. 또는 지하철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기반 시설을 민영화란 이름으로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이름으로 매각을 계속 시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저항에 붙어서 사실 좌절이 됐는데 만약 그런 민영화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끔찍하죠. 엄청난 피폐. 지금 일본이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진짜 이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후보가 선출됐을 때 그 결과는 단순히 자기 혼자 뭐 일 대충 하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 우리 시민 여러분, 특히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한테 씻을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MB, 네. MB한테. 예, 그런데 MB 말씀을 해서 MB가 지금 국유 호텔에서 편히 잘 살고 계시는데 국립호텔. 이 MB와 오세훈은 어떤 관계입니까? 글쎄요, 뭐 둘의 뭐 그 관계까지 이제 같은 당이고 같이 뭐 시장 할 때 또 대통령 MB 아바타라는 얘기도 또 하던데. 또 앞서서 MB가 미리 또 서울시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그런 거에 관계해서 계속적으로 그 MB의 영향을 받아왔겠죠. MB가 어떻게 대통령 됐냐면 간단하거든요. 우리 촉진지구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서울 전역 전체를 개발지구로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개발지구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큰 돈 법니다 해갖고 주민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 엄청난 부를 얻을 것 같은 기대감을 충족시켜 놓고 그 기대감 속에서 본인이 대선까지 도전해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그거를 직접 오세훈 시장이 그걸 보고 그 결과물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 행태를 동일하게 갈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많은 생기는 부작용의 문제는 지금 토론회에 답변하듯이 모르쇠와 변명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실제 나중에도 이게 나올 얘기지만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사람이 그 3천만 원 뇌물수수 혐의로 해서 구속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일정 지역에 지구를 개발하는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도덕성과 원칙을 가지고
시민 앞에서 자기 원칙은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내 원칙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원칙이 없는 것이고요. 그 마음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이 반증하는 결과죠. 예. 그 이 작가 토론회에서 논란된 것 좀 한번 예. 이 얘기 좀 해서 한번 이성만 의원님 의견 좀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이가 정책에 대한 실패, 사실은 그 실패는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책 실패에 대한 피해는 모든 국민들이 다 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다 그런 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오세훈이가 그 토론회에서 이제 한 얘기가 뭐 골고루, 고루고루, 또 뭐 모기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강남, 비강남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하니까 골고루 하겠다. 골고루 어떻게 하니까 고루고루 뭐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어요. 정말 어이없는 답변을 한 거죠. 예. 그런 답변에 대해서 이성만 의원님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뭐 저도 이제 골고루 고루고루 저도 이런 공약을 갖고 이렇게 이제 시민들한테 대하고 또 토론에도 나서게 되지만 그 후보들이 엄청 신경을 쓰거든요. 쓰고 혹시 상대방의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첨예하게 그 분석을 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네, 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자기의 이미지를 얘기하지 거기서 뭐 이렇게 애매한 말로 하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되고요.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물어봤을 때 아주 세부적이고 디테일 사항은 모른다. 아 그럼 그런 부분은 제가 그런 좀 기억이 들어가는데 좀 이따 자료를 받아보고 답변을 하겠다. 예? 해서 뭐 답변을 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회피성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모기 발언 같은 경우에는 좀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는 두 후보의 결과라고 하는데 지금 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뭐 그 재개발 저건축 내일이라도 다 풀어주고 아파트 엄청나게 짓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엄청나게 지어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의 자연 녹지 공간, 우리의 삶의 공간이 아주 극단적으로 변질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래도 서울이 나름대로 세계적인 도시로 인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으로 인해서 그래도 환경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은 개발이 많이 진행돼서 자연 보존의 상태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이 되면 이런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자연 보호된 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더욱더 될 것 같습니다. 그 모기 발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직 정원 그 관련된 질문에서 모기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박영선 후보의 공약 같은 건 명확합니다. 그게 21분 컴팩트 시티에서도 네. 그 유추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50만 인구 단위로 해서 21분 안에 뭐 보육이든 교육이든 뭐 직장이든 뭐 쇼핑이든 병원이든 다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서울을 전체로 보고 분권화된 50만의 작은 도시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각자 분권화돼서 각자의 특성을 갖고 도시가 발전한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필요한 하나의 그 녹지공간 조성의 방안으로 이 수직공원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직공원 문제는 사실은 좀 연구와 또 이를 통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절실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도시 중에는 이미 그린벨트에서 멀리 떨어져 갖고 완전히 시멘트로만 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지역의 녹지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라는 과제가 남아 있고요. 이런 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이 수직공원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를 중국에서 했던 잘못된 사례를 가지고 뭐 모기가 들끓는다로 하지만 그런 비판 좋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들끓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책을 강구하면서
주변의 녹지 공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겠다.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뭐 여러 공약들 다 좋아요. 잘 살고 멋있게 사는 거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공평이거든요. 과연 개발을 많이 해서 그 부가 어디로 갈 거냐. 예를 들어 그린벨트를 풀면 서민들이 그린벨트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다 미리 다 사놓고 어떤 그런 부자들이 가지고 있을 건데 그런 걸 풀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과 그걸 풀어서 아파트를 짓더라도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좀 서민들과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와 그 오세훈 후보가 두 사람이 시장에 뒤질 때 그런 일을 잘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그 박영선 후보는 공약 중에 하나가 그 예. 경부고속도로를 지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경부고속도로를 지어하면 이게 노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굉장히 큰 면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을 공공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위에 국민 임대 아파트를 지어서 또 이제 강남 권역에 속하니까 많은 국민들 중에서 임대 아파트가 필요한 사람한테 당장 집을 살 돈은 좀 부족하고 좀 낮은 가격으로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는 얘기고 지금 오세훈 후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 재개발 계속해서 그 타고 분양 아파트거든요. 분양 아파트로 가고 또 필요하면 그린벨트도 다 해제해서 다 분양 아파트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LH나 또는 SH 서울도시공사가 개발을 할 때 그린벨트가 땅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땅을 확보하는 확보 비용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다 분양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했던 박영순 후보 같이 경부고속도로를 지어하게 되면 그 토지 자체가 땅 자체가 공공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때는 건물만 져서 임대를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럼 박영선 후보가 더 확실하게 임대주택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제 뭐 그 지역을 구분할 때 서울에 대한 어떤 지역을 구분할 때 보통 강남, 강북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강남과 비강남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굉장히 좀 차별적인 발언이지 않나. 강남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조성이 돼 있다. 그리고 강남 이외에는 다 비강남이다. 이런 그러니까 다분히 차별적인 발언. 그러니까 이런 차별적인 발언을 사실 이번에 처음 한 건 아니잖아요. 오세훈 이게 이제 후보가. 도시관입니다. 도시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이란 도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게 도시관에 해당되는 건데 아까 박영선 후보 얘기했듯이 21분 컴팩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21분 단위로 50만 자족형 도시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는 강남이 중심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강남도 50만 단위 이루어지는 섹터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도시의 일부. 강서도 예.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분권형 도시가 이루어지는데 지금처럼 도시를 분산해서 기능을 나눠서 갖도록 한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그린벨트로 벌써 아파트나 짓게 되면 계속해서 강남에 필요한 강남에는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유동 인구가 몰려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강남과 비강남이라는 단핵 중심의 강남 중심의 단핵 도시로서의 서울시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네. 그러면 엄청난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게 생기게 되고요. 또 사람들끼리 서로 위화감이 조성이 됩니다. 같은 서울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 살아, 나는 어디 살아 이런 차별 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체의 유대감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 또 그 토론회에서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24만 원 평균 임대료를 사실 서울시장을 5년을 했잖아요. 2선이나 했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근데 본인이 그 서울시 소상공인들의 평균 임대료를 모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황당했어요.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평균 임대료를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평당 평균임대료 평당 저 평당이죠. 예, 평당 평균임대료를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평당 평균임대료가 아니고 그냥 본인이 원래 모르고 있었던 거를 찾다가 24만 원이라고 기록돼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는데 그 상황이 예. 하여튼 뭐 그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이 토론의 태도를 봤을 때 이 사람이 과연 우리 국민 중에서도 좀 가난한 없는 서민들을 좀 배려해서 정책을 베풀 사람인지 아니면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베풀 사람인지. 이명박은 완전히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베풀어 가지고 재벌들만 배불린 그런 정부라고 볼 수 있는데 이성만 의원님께서는 과연 오세훈이 시장이 됐다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좀 예상을 좀 해주세요. 저는 그 제가 볼 때는 예. 그냥 철학 없는 서울시로 운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서울시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또 이거에 대한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지금 우리 백운종 초시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개발 요구가 오면 그에 다 순응하면서 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토지라고 하는 한정된 자원이 이제 무분별하게 사실 낭비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예전에 MB가 그 재개발 촉진지구로 서울 시내 전역을 다 지정을 할 때 만약 그걸 하나씩 천천히 100년의 시간을 갖고 했다고 한다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었어요. 그 도시를 재편하면서. 근데 하고자 하는 욕구에 편승을 해서 그 많은 기대감을 충족시켜주고 그거에 대해서 표를 얻고 또 개발업자는 또 사익을 편취하다 보니까 그거에 만족해서 행정행위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탐욕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개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 거죠. 실제 그 이제 광역단체장 특히 그 광역단체장 특별시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 결정 권한을 해당되는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뭐 주거용으로 이용할 건지 상업용으로 이용할 건지 이거를 다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 뭐 어제 MBC 토론 등등 해서 많은 어떤 기사들 나오는 걸로 봐서 오세훈의 본색은 드러났다. 그래서 여름 민심이 돌았다. 뭐 민심이 과거부터 오세훈이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저희 그 분석은 있고요. 부산 예, 박형준하고 오세훈하고 딱 세워놓으면 누가 좀 더 나을지. 예. 이거 나는 박형준은 안 한 게 없더라. 뭐 추행 공작부터 시작해서 본처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관계 바람 뭐 피웠다는 추문도 있고 또 연상의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저렇게 사는 부분 가정사도 그렇지만 땅을 매일 하나씩 산다는 소문도 있고 하는데 저는 제가 하는 소리지 우리 점잖으신 국회의원분들은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과연 박형준과 오세훈 한번 비교 좀 해주세요. 도대체 또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예. 50보 100보라고. 뭐 초록은 동생 뭐 이런 거 있죠. 예. 50보 100보고요. 그 용산 참사 그 관련돼서 오세훈이가 또 이제 최근에 또 했던 발언이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임차인들의 폭력 시위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분노를 했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 그 경찰 특공대가 투입이 돼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공격형 진압을 하다 보니 그렇게 무리한 진압을 하다 보니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 돌아가신 그런 사건이잖아요. 7명이나 돌아가셨나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더 문제된 게 대부분 다 세입자셨고요. 그렇죠. 또 상가 세입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상가 세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인테리어도 하고 또 권리금을 내고 어떤 경우에는 들어가고. 권리금도 내고 네. 해서 들어갔다가 이제 그런 자기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나가게 되니까 결국은 자기가 다시 상가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예. 예?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태까지는 않는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저도 저희 지역에 재개발 지역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거기에 재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그 갈등들이 그 안에 내재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갈등들을 자꾸 얘기를 듣고 한 분 한 분씩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 흐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니까 예를 들자면 뭐 단순한 좀 이삽이라든지 이런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조합 쪽에서 좀 돕도록 유도하고 또 나왔을 때 좀 주택을 구할 수 없으면 좀 국민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지 좀 확인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고민해서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다 최후에 뭐 안 되는 경우에는 그분들이 인내할 때까지 그분들이 좀 받아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협상을 시도해야 되는데 용산 참사는 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도자를 선출직을 잘못 뽑은 결과에 의한 참사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당시에 용산구청장이란 분의 내 비디오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재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 또는 이 임차인들에 대해서 완전히 무슨 떼잡이다, 떼쓰기 선수다, 그런 거에 굴복하면 안 된다. 아주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잡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리고 이건 용산구청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지 이용 결정은 서울시가 해주는 거예요. 서울시가 재개발에 관련 토지 이용 결정을 다 해주고 나중에 건축 승인까지 다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세훈 시장도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자기가 거기에 참여해서 그 문제를 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오히려 코너에 몰고 니들 안 나가면 뭐 처벌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생존권 앞에서 이분들이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이게 단순히 재개발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많은 갈등이 내재될 겁니다. 내재되는데 그 갈등이 생겨났을 때 오세훈 시장의 태도는 어떨 것이라는 게 저는 탐박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에 서로 공감을 하면서 당장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차선 체계라도 이렇게 좀 발굴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질 않고 오로지 그 MB처럼 MB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로지 공권력 이거에 의해서 할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이성만 의원님 말씀은 이제 지금 MB 오세훈 등식으로 이렇게 가면은 다시 용산 참사 같은 일도 일어날 수 있다.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금 약자들 세입자나 뭐 토지에서 그 토지를 빌려서 경작하는 이런 분들이 피해를 많이 받을 거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사회적 약자는 사회적 약자들이 더 어려워질 거다. 더 어려워질 거라는 그러면 게 사회적 약자들은 절대 찍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요 사회적 약자들은 이제 구제받을 가능성이 점점 더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지만 어떤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법을 만들 때 모든 내용을 다 예측해서 세세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성과 일이 잘 진행되고 수익이 높아지도록 하는 효율성과 형평성이 잘 균형이 되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고요. 실제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잘 조절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임무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집행 주체이기 때문에 그럴 때 사회적 약자하고 강자하고 비교해보면 강자가 정책 결정자에 접근하기가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배려 생각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것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힘당의 원조부터 쭉 올라가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부터 시작이 되죠. 박정희 그러면 전두환부터 해서 이분들은 이걸로 잡은 거 아니에요. 총칼로.
쿠데타로. 총칼로 쿠데타로 이분들은 잡으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돌아가신 YS 그분은 민주 진영에 있으면서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삼당 합당을 하고 가면서 그의 힘으로 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진정 원래 본류는 아니야. 네. 그런데 그 본류 중에 빼앗던 정권을 다시 찾고 기틀을 만들었던 거는 바로 MB입니다. MB. 총칼에 의하지 않고 또 민주 세력의 협조를 잘 받아서 그러지 않고도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기대감을 되게 불어넣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다음에 개발을 하면서 강자에게 혜택을 주고 약자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라고 뭐 준법 강요 그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강요하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내세우면서 국민들을 모두 부자가 되게 할 것처럼 속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국민의힘 당에서의 어떤 생각은 그런 MB 생각에 지배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뭐 오세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부산에 다녀오셨다죠? 예. 서울하고 부산하고 민심, 바닥 민심이 부담 좀 어때요? 민심. 이제 아까 이제 50보 100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 뭐 작년 총선에서는 180석을 거뒀고 또 지방선거에서도 예, 뭐 압승을 거의 했고. 압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압승의 결과가 이어왔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일을 하면서 뭐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죠. 저희가 잘못하고 또 실망시켜 버린 부분 또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국민적 질타를 좀 받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또 하나는 모든 책임을 저희가 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선출직을 다 거의 독점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권력 속에서의 어떤 피로감 또 실망감 이런 것이 함께 점철이 돼서 이번에는 좀 민주당에게 표를 좀 던져주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국민들이 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야당이 국민의힘 당에서 내놓은 후보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네.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이분이 되면 민주당이 했던 것보다 좀 잘하고 좀 견제도 적절히 하면서 좀 대한민국이나 우리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이 서야 되는데 두 분의 자질을 보니까 앞서서 우리 오세훈 후보 얘기했지만 뭐 거짓말에 그다음에 지금 의심받고 있는 셀프 지금 보상까지 이 박형준 후보는요 여기 50보 100보 중에서 100보입니다. 100보 더해. 오세훈보다 더해요? 예. 그러니 이 국민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볼 때는 이 실체를 알아보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이 예를 들자면 모든 선거에서 패배하고 여기까지 올 때는 국민의힘 당이 잘했으면 그렇게 됐겠어요? 반민주적으로 하고 반소민적으로 하고 침재벌적으로 하고 이랬기 때문에 현재까지 온 곳인데 후보를 내는 걸 보니까 이거로부터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시민들의 약간 좀 바뀌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박형준 그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때 여러 가지 이현주 그 얘기도 많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경선 도덕성을 어디다 두고 경선을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참 모르겠습니다. 아니 박형준이 어떻게 부산시장 후보로 나오냐? 썰전에 가서 유시민 이사장하고 그거 한 거 위에는 없는데 자기가
그 모시던 대통령이 지금 감옥 가 있고 여러 가지 LCT로 이사를 왜 가냐? 부산시장 하려면 살던 LCT도 팔아가지고 자그마한 서민주택으로 와야 부산시장이 될 텐데 아니 부산시장 출마할 사람이 LCT를 두 채나 사놓고 이사를 가는 거 이거 저는 박형준은 원래 부산시장 나올 생각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든지 아니면 박형준이라는 사람이 아무 지각도 없는 3살 먹은 어린애 같든지 아니면 국민을 개디주로 취급해서 국민 여론을 무시했든지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왜 그 부산시장 나올 분이 LCT 샀냐? 이성만 의원님은 국회의원 나올 때 LCT 타고 나오겠어요. 난 이게 도대체 이해 안 가고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건데 이런 분을 지지하는 분들은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계속 좀 박형준의 이런 어떤 뭐 별장, 땅 등등 이런 거 이렇게 많은지 좀 왜 많아요? 원래 그렇게 이명박과 함께한 사람들은 오세훈 봐도 그렇고 비리가 많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난 7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이 소득에 의해서 부자가 됐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 자산을 통해서 자산이 큰 폭으로 올라서 결국 이제 부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 자산이라는 게 대부분 부동산 뭐 그렇죠. 투기나 뭐 이런 거 대부분 아닌가요? 부동산 뭐 아파트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회 지도층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큰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이행 과정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시대가 바뀌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면 우리가 그런 행태를 좀 바꾸고 전 국민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MB 얘기인데 수없이 많이 얘기했지만 그런 거에만 몸이 배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내가 잘못한 거고 야 내가 이런 걸 가지고 나가면 비판을 받겠지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야 이렇게라도 돈 버는 게 낫지 못 버는 게 바보지 이러는 게 아닌가 싶어요. 맞아.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지지해주는 사람들 스펙만 가지고 지지해준다는 말이 이번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맞구나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아요. 과거 어떻게 살았던 부자고 저는 이번 선거 결과가 뭐 내일 이제 뭐 선거를 해서 이제 내일 밤이면 다 나오겠지만 저는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저는 좀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게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가치 기준이 있거든요. 옛날 같이 이렇게 SNS가 발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신문에 난 경력만 보고 찍었어요. 또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제2일보 뭐 D일보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서 내보내시니까 그것만 받아보는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뭐 인터넷도 발달하고 뭐 서로 네트워킹이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저는 양식 있는 우리 많은 국민들은 올바른 정보를 취득하게 되고요. 그 근거로 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사실 이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 본인이 돈이 많아서 뭐 LCT 아파트 산 게 뭔 죄가 되겠습니까? 그 산 거 자체는 돈이 있어서 내가 사겠다는데 그거 자체는 뭐 굳이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그 아들과 딸이 전매를 받은 겁니다. 네. 그게 이제 그 평수가 뭐 112평인가는 초대형 아파트예요. 말했는데 저는 112평 아파트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제가 제일 큰 평수 들어가 본 게 60평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거는 거의 2배네요. 어떻게 상상을 못해. 그럼 나머지는 다 뭐 어떻게 꾸미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대체 몇 식구가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112평 아파트를 아들과 딸이 전매를 받았다는 거예요. 500만 원, 700만 원을 주고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받았다는데 당시 프리미엄이 몇 천만 원이 붙어 있었던 상황인데 500, 700을 주고 들어갔다.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 아, 이게 그래요? 뭐냐면 이게 초대형 그 아파트고 분양가가 20억입니다. 20억. 네. 그러면 제가 20억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고 분양 신청을 했어요. 제가 낙첨이 됐어요.
제가 당첨이 됐는데 누가 500 준다고 아는 사람이 내 500 줄게 팔아라 그러면 팔겠어요. 내가 팔겠습니까? 700 줄게 팔아라 그럼 제가 팔겠습니까? 안 팔죠, 당연히. 네? 예. 그냥 너가 진짜 필요하면 너 줄게. 그러고 말죠. 그러니까 500, 700을 줬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지극히 요식행위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극히 요식행위라고 드는 것이고 그 얘기는 그 이면에 이미 우리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해당되는 아파트가 가도록 만들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우리 시청자 중에 제희라는 님이라는 분이 도둑 못 잡았다고 달강도를 뽑을 수는 없다. 이 얘기는 지금 민주당 비판 많이 하잖아요. 뭐 투기 못 잡고 집값 못 잡았다. 그렇다고 그보다 더 이제 그거 못 잡을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올려가지고 이득을 챙길 이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냐? 이런 말씀 같은데 그렇죠. 그 국민의힘을 이렇게 또 박형준, 오세훈 후보를 선택했을 때 부산이나 서울 시민들이 특히나 서민들은 상당히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질 것 같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따지면은 뭐 제가 뭐 특정인을 갖고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과거에 우리 민주당 인사들이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제 같은 분이 바로 조국 교수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조국 같은 분입니다. 그것만 못 털어내 갖고 네. 진짜 피눈물 나도록 그렇게 조사를 해서 그런 걸 현 정권에서 다 받아주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사실은 모든 사람 참여하고 있던 모든 사람이 도덕적이고 모든 사람이 다 깨끗하다 이렇게 100% 주장하지는 못해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것만큼은 그냥 조사받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소명하게 내버려 두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제3자들도 내가 저런 경우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박형준 후보나 이 오세훈 후보는 보면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자기가 조사받을 일도 없고 자기가 이 문제로 뭐 어떻게 될 일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이 자기네들 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정과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도 결국은 나는 무사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나는 표만 받으면 돼. 나는 표만 받으면 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좀 민주당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다수 있으니 이것만 어떻게 좀 위기만 살짝 넘어가면 될 수 있어.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우리 우리 세력도 구축해서 또 내년도 대선 또 해서 이기면 돼. 딱 그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박형준 후보나 오세훈 후보 뭐 문재인 정부가 무능 정부다 이런 파탄했다 이런 하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를 무능하다고 공격하는 걸 상대 측에서 특히 김영춘 후보는 받아치지를 못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부동산 문제 위에는 또 그 코로나 때문에 서민이 그건 뭐 세계적인 거라 좀 어려운 부분 등등 이외에는 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무능 정부 무슨 실패 정부 이러는 거 이거 어떻게 반박 좀 해주세요 우리 성만호님이 도대체 이거 이대로 대선도 있는데 굳어지면 안 되니까 무능 실패 정부가 아니라는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지금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사실 1970년대부터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우리가 80년대 90년대 우리가 후진국은 면한 거야? 뭐 그런 얘기들 좀 했어요. 네. 2000년대 가서 우리는 뭐에 분류되는 거야? 그랬더니 잘 기준에도 없는 중진국. 네, 원래 디벨롭드 아니면 디벨로핑인데 네. 중진국 뭐 이런 걸 또 하죠. 우린 중진국에 속한데 이러다가 2010년 15년 지나면서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선 거야? 못 들어선 거야? 아직 멀었어. 이러다가 작년 코로나 우리가 2019년도 일본의 수출 규제를 극복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작년에 코로나 19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잠재력과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이제는
이제는 누가 대한민국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르겠는데 예. 이미 우리나라의 산업 수준이나 또 우리나라의 어떤 모든 역량, 기초과학 분야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또는 국민성이라든지 또는 민주화라든지 이런 모든 총량 지표에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를 그 다음에 산업화 이상을 넘어서 선진국으로 달성한 유일한 나라이고요. 지금 미얀마에서 엄청난 지금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한국 되고 실패하면 북한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한국은 전 세계의 롤 모델이 된 겁니다. 근데 왜 무능 정부라고 하냐고요? 본인이 무능해서 그렇지. 본인이 무능해서 현재까지 정권 다 뺏겨놓고 지금 할 말이 없으니까 무능 정부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자타공인이 되는 선진국이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외국 나갔을 때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면 한 단계 더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 정부는 뭡니까? 모세훈이 어제도 실패한 정부라고 하던데. 실패한 정부? 예. 뭐를 실패했는데? 모르겠어. 뭘 실패했는지 실패한 정부라고. 지가 실패한 다만 시점이라고. 이런 면은 있어요. 네. 실패한 건 뭐냐면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굉장히 급격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만약에 일본이 그 부동산 버블이 꺼져서 생긴 게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최고조가 오를 때가 1990년이에요. 90년대 초반 90년, 91년이 예. 그때가 최고조로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비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최고조로 올랐습니다. 그때가 최고조로 올랐다. 그 다음부터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그게 금융 붕괴로 생기고 예. 다 문제가 됐어요. 네. 문제가 돼서 지금 30년이 와서 이제는 일본이 선진국이냐 자기들끼리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엄청난 부를 가졌던 그 일본이 부동산이나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면 그 30년을 잃어버려가면서 지금까지 됐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오히려 민주당 정부가 잘못한 것은 뭐냐면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의 무서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를 때는 무섭게 오르고 한번 잘못 떨어지면 국가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이거 폭락하면 네. 엄청난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 일본의 사례를 보고 우리 정부는 그거를 무조건 잡아야 돼. 잡아야 되는데 이 시장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우리 민주당 정부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뭐 대통령, 자치단체장, 뭐 국회의원 뭐 다 구성돼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책임지겠다. 그것도 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나서서 했던 것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르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지. 그게 부동산 시장에 가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큰 충격 속에서 긴 시간으로 보면 과연 잘못한 것이냐. 이거는 그렇게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긴 시간 동안 보면 이걸 잘못 내버려뒀으면 일본처럼 엄청난 버블로 가서 터져서 잃어버린 20년, 30년에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국민은 고통스럽지만 여러 가지 세금 같은 거 올리고 거래 같은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고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잡아두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는 정도를 덜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긴 시간 놓고 보면. 일본은 터지고 다 터지는데 왜 우리만 견디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금융위기 때 그랬습니다. 2007년, 8년 미국의 금융위기 오지 않았습니까? 금융위기 때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이 다 난리 나서 미국이 2등 국가가 되는지를 걱정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는데 우리나라가 하락폭이 가장 적었어. 그 이유가 뭐냐면 노무현 정부 때 엄청나게 묶어놔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살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못 살겠다, 난 못 살아.
아니 그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도 문제고 내려도 문제인데 이것이 평탄하게 이렇게 가리라는 포장을 누가 해? 그렇게 된 나라는 전 세계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아, 다 부동산에 과열로 해서 다 같이 막 그거에다 막 목매고 뛰다가 그다음에 버블이 터지면서 다 붕괴가 되는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만이 그 폭을 완화시켜 놨던 겁니다. 네. 국민적 저항 속에서도 그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변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은 우리가 실정이라고 자꾸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따 우리가 국민들한테 막 집값을 뭐 내일 바로 내려줄 것처럼 막 제스처를 취한 거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부동산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을 보여준 건 잘못이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올바른 정보를 또 줬어야 했어요. 부동산의 흐름이라는 건 이런 것이다. 그러지 못한 거는 잘못이에요. 하지만 예. 긴 축에서 노력했다라는 점은 또 보다 더 올바른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야 된다는 그 노력을 더 한다면 이거는 길게 봤을 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들은 건 앞으로 전국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건데 노무현 정부 말기에 얼마나 노무현 대통령이 답답하면 청와대에서 이렇게 두꺼운 부동산 저기 경제 관련 책을 발행했어요. 모든 언론들이 지금 다음 포털 같이 무능하다, 망했다. 근데 보니까 그 당시에 쉬운 두 개인가 어떤 국가 신용도나 경제 지표가 전부 상향곡선을 그었는데도 결국 경제 망했다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명박이. 이런 상황이 민주당에서나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정부가 아니고 무능한 정부가 아니고 했다는 것들을 분명히 알려야 될 시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임기도 1년뿐이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 들어가시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당하고 답답해서 책까지 발행할 정도인데 다 있잖아요. 요즘에 유튜버도 있고 깨시민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알려서 이런 책 당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절대 이게 굳어지면 안 된다. 지금 조정동이 실패 정부, 무능 정부, 파탄 정부 이러는데 이게 국민 머릿속에 심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반박하는 홍보도 좀 필요하다.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그때 이제 대통령이 오바마 아닙니까? 오바마가 이제 민주당 정부였는데 그때 한국은 일본의 판단에서 좌우되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 동북아 질서를 어떻게 할 거야의 문제를. 그래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짜준 겁니다. 그래서 위안부 합의도 이루어지게 된 거고 한일 정보 보호 협정도 맺어지게 된 거고 또 사드도 배치된 거고 이런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근데 우리의 현명한 국민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우리 국민적 정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됐어요.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서 바이든 그 대통령은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이었거든요. 지금 대통령이 돼서 지금은 취하는 자세를 이렇게 살펴보면 뭐 일본보다 앞선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미일 동맹이라는 것을 지나치게 왜곡돼서 한국에 강요를 하게 되면 한국의 민중들은 촛불혁명,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결국 바꾼다. 그러면 위안부 합의 문제를 미국이 뒤에서 종용했지만 왜 우리가 이걸 이걸 계속 가져갈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그런 국민이다. 이걸 진짜 얘기하는 그런 정부가 된 겁니다. 그걸 또 지금 미국에서 그걸 존중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 수출 규제 했을 때 일본이 뭐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동안 무릎 꿇고 사죄했던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당당히 맞서 싸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잘못된 이런 동북아 질서의 문제를 한국 중심,
한국이 일본보다 우위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걸 외교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위상은 지금 그렇습니다. 미국은 한국 보고 제발 좀 우리 좀 같이 하자 이러고 중국도 한국 보고 야 우리 좀 같이 하자. 예전에는 니도 우리랑 같이 하라면 가만 안 둘게요. 이런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군사력도 강하고 또 반도체 강국 있고 조선 강국이고 가전, 자동차 모든 산업 다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과정은 국민 여러분들이 진짜 노력하신 결과고요. 그런 노력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국민의 뜻에서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 제가 그 박영준 후보, 김영춘 후보 토론회를 계속 다 봐왔는데 계속해서 무능 정부, 실패 정부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참 지금 설명 잘 해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이 문재인 정부가 무능하다면 촛불 시민혁명이 무능하고 실패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대선 때까지 꾸준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려서 무능 정부가 아니다, 실패 정부가 아니다는 건 좀 다들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3월달에 수출될 실적만 해도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래요. 역대 이런 적이 없습니다. 3월달 수출 실적이요. 3월달 수출 실적만 따져도 약 한 550억 불 정도. 다음 시간에는 그거 얘기 한번 또 해봐야 그래, 되겠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그 기사 우리가 서울에서도 올렸는데 다 두 자릿수 기사는 증가합니다. 안 써요. 네. 만일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사상 최고의 그 어떤 수출 내용들이 나오면 언론들이 대서특필 하고 할 다 텐데 도배를 했죠, 도배를. 특히 선거 때는 더 했을 텐데 도대체 이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뭔지 참 안타깝기도 해요. 자, 다시 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부산시장 선거 관련돼서 2012년도 당시에 유재중 새누리당 당시에 후보였고 박형준은 그때 당시에 이제 무소속 후보였잖아요. 그때 이제 성추에 5천만 원 성추문 이 매수 사건 이게 터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진실 공방이 이루어졌었는데 진실 공방 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뭐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막 이랬는데 사실 지금 이제 또 밝혀진 건 드러난 건 그때 당시에 연루됐던 그 여성분이 양심 선언한 거죠. 양심 선언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5천만 원 받았다. 박형준이가 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쪽에서 네. 해달라고 해서 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네. 그 기사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 여성분이 이거 말하자면 이제 공작을 한 거죠. 5천만 원을 받고 네. 그 유재중 당시 국회의원과 뭐 성관계를 갖고 뭐 아이도 낙태를 했었다 네. 이렇게 진술을 했었죠. 진술했는데 재판 결과 그게 다 거짓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이 돼서 형까지 살았어요. 네. 형까지 살고 6개월. 이제 와서 이제 자기가 그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그 당시 우리가 그 문제를 많이 기사도 하고 영상도 올리고 그랬어요. 아무리 남을 모함하더라도 어떻게 그 여자가 국회 소통관 와서 기자회견까지 박형준이가 주선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할 수 없고 이게 정말 난 아직도 이게 그게요. 믿기지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정 세력의 배려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소통관에 가서 기자회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국회의원의 소개로 온 경우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박형준은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었기 때문에 박형준 소개로는 그 여자가 가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박형준이 모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한 거죠.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남을 모함할 때 범죄를 저지를 때 너무 대범하다. 박형준 처가 주도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그게 그 검찰의 기록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남을 모함하더라도 좀 양심이 있다면 국회 기자회견까지 보낼 수 있겠냐 이렇게 파렴치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파렴치한 건 기본이고 플러스 그 당 내에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단순히 그 부인 누구 몇몇이서만 한 게 할 수 아니라 있었던 게 아니라 그를 도와주는 세력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조직적으로 그를 도왔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런 내용을 발표할지 안 할지는 뭐 그 사람들이 뭐 검증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비호해주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예.
자, 정말 의원님도 서울, 부산 뭐 선거운동 많이 하셨잖아요. 서울도 예. 다니고 또 부산에도 또 갔다 오셨죠. 네. 예. 그 직접 이렇게 선거운동을 뛰어보니까 좀 어때요? 바닥 민심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 실제 이제 가 보면 제가 서초구도 이제 그 저기 어디야 고속버스 터미널 네. 거기서도 시민들 여러분들 만나 뵙고 또 지하상가 좀 들렀었고 또 창동에도 갔었고 이렇게 쭉 들러봤거든요. 보면은 우리 서민들의 반응이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더 많이 그래도 좀 환호까지는 아니어도 격려해 주시고 자기 꼭 투표하겠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거 이렇게 많이 나가 보신 분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악수할 때 이 손을 잡는 그 느낌만으로도 아 내가 될 것 같다 또는 떨어질 것 같다 그 느낌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예. 게 있냐면 그 아무리 선거를 지더라도 뭐 9대1 이렇게 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뭐 6대4 이렇게 지면 뭐 많이 지는 거 아닙니까? 6대4만 쳐도. 그러니까 10명이라면 4분은 찬성을 하는 표라는 거예요. 6대4로 친다고 했을 때. 근데 6대4 정도 벌어지게 되면 이 찬성하는 표를 던지는 사람들도 우리 당을 던지는 사람들도 표출을 못해. 부담이 돼서. 네. 솔직히 그렇거든요. 근데 요번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엄지해서 1번 너무 좋아 모르고 그런 분들이 이 표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적어도 그 지역 분위기상으로는 민주당을 미는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저 정도면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장이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이렇게 서민들이 많이 다녀가시고 이런 데는 좀 괜찮은데 이제 잘 모르겠는 게 이제 뭐 회사원들이라든지 이제 회사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그걸 우리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출퇴근 시간에 뭐 간단히 보는 건데 그분들은 이제 이런 자기 표출을 잘 안 하시니까 이제 그분들의 이제 생각이 어떠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바닥 민심은 괜찮다. 저도 괜찮은 좀 것 이렇게 같아요. 박영선 후보 이렇게 봤는데 시장 돌아다닐 때 상당히 상인들이 환호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첫 번째 욕하는 사람이 없어. 야 빨갱이야 막 이렇게 욕하지 않아요 노인들. 근데 그게 없는 거 보면 이게 좀 다른 때하고 좀 다르기는 그 해요. 제가 부산을 갔는데 부산은 시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거기가 밀락 시장을 해야 되는가? 하여튼 되게 컸어요 시장이. 예. 거기 이제 서면 근처인데. 예. 근데 진짜 이 빨갱이 소리까지는 안 하고 정치 좀 잘하소. 그래 되겠어. 하시는 분이 딱 한 분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대단한 거야. 그 부산에서 그랬으면. 그러니까요. 딱 한 분 할머니 그랬지. 뭐 그래도 다 뭐 하고 다 인사도 다 잘 받아주고 그러나요? 받아주고 사진 찍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해가지고 국민들이 모두 선진국이 돼서 예의 바른 게 직접 어떤 직설적인 얘기를 하는 게 이것도 문재인 정부 덕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참 그렇게 이제 잘했다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참 유치한 건데 이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점을 누가 언제 시점에서 판단할 거냐? 당신이 잘했다 못했다 그거 어떻게 판단해? 예? 예를 들자면 물고기도 저기 뭐야 만선을 해갖고 물고기 잡아오면 물고기 값 뚝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뭐 그 어부가 잘못한 겁니까? 안 그래요? 예. 그러네요. 또 오늘 유세들이 있고 하니까 예. 여기서 마지막으로 선거 결과 예상과 선거 투표 동료 선거 결과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궁금한 건데. 저는 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길 수 두 군데 다요? 네, 두 군데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군데. 여러분 이성만 의원님이 정보통이에요. 민주당 원내 부대변인이고 부대표. 두 군데 다 이길 수 있다. 이거 처음 들어보는 소리 같아나. 네. 누구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두 군데 이긴다. 잘하면 서울은 이기겠다. 부산 어렵지 이랬는데 야 제가 힘이 납니다. 네. 아니 처음 제가 들어보면서. 저 부산을 가봤는데 이제 부산을 이제 한번 쭉 돌고 거기 지인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지인들 뭐 동창들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몇 사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뭐 당도 당이지만 후보가 너무 차이 난다는 거예요. 후보가. 후보가 너무 구리다. 예, 이건 너무 XX다. 이거는 부산 시민들의 그 자존심상 이렇게 찍어주면 이 부산 시민의 정체성은 어디 있느냐. 완전히 그런 걸 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민주당이 싫더라도 그러니까 민주당을 떠나서. 민주당이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네. 후보를 고르려니까 후보가 너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산 시민들이 충격적인 게 그 유재중 성추문 사건 국제신문이 처음 보도했고 네, 국제신문이 두 번째 보도한 서울의 겁니다. 소리가 보도했고 또 국제신문이 두 번 보도했어. 네. 또 한 번은 직접 그분하고 통화한 서울의 거. 소리도 네. 바로 하고 해서 아. 갔는데 이게 다른 언론이 보도를 안 해요. 그래서 여하튼 뭐 아무리 그래도 또 젊은 친구들은 또 다 이게 다 번져나갑니다. 예, 번져나가. 번져나가서 알긴 알아서 다 알 건데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 뻔뻔한 그 부부가 있냐 참 범죄를 저질러도 대담하게 저질렀다 저런 사람은 사람 하나 죽이고도 눈도 깜짝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럼 부산 시민들은 정말 이거 당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고 부산 시민들이 만일 부산의 미래에 관련된 저런 사람 일입니다. 부산이 내일 망하고 안 망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자존심의 문제라니까 어떻게 저렇게 대범하게 범죄를 뒤에서 조정하고 국회 기자회견까지 시키러 나는 이해가 안 돼. 나는 나 같은 사람은 가슴이 새 가슴이라 그런지 도대체 남을 모함하는데 어떻게 국회 정론관에 야 기자회견 좀 하고 와 시킵니까 그걸.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네, 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인천 출신이지 않습니까? 인천도 인천공항이 생겨서 미친 영향이 엄청납니다. 네. 일단 뭐 바이오 산업의 중심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각종 그 국제 회의라든지 또는 국제 행사들이 또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 첨단 산업들 예. 수시로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고 소재가 가볍다 보니까 직접 비행기에 의해서 그 물류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이 인천의 지용도를 바꿔놨습니다. 네. 근데 이 김영춘 후보가 가덕도 신공항을 해야 된다고 아주 맹렬하게 주장하고 그 YS 정부 때부터 이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실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런 가덕도 신공항이 잘 되려면 그걸 처음부터 기획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용춘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많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우리 참여하시는 우리 시청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주변에 아는 분들 한두 분씩 더 해주시면 그게 힘이 돼서 될 거라고 보고요. 자, 지금은 이긴다. 예. 투표하면 이긴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울은 사전 투표율이 21.9%가 됐어요. 네.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또 21.9%라고 하는 것은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사전 투표였기 때문에 금토. 금토 네. 금요일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내일 당일 날 투표하지 못하시는 분이 투표하는데 대부분 직장인들이 하겠죠. 직장인들이. 예. 근데 직장인들 젊은 분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이제 민주당이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갖고 계셨는데 최근에 이제 오세훈 후보의 뭐 내곡동 땅 문제라든지 사실 LH 사건과 관련해서 비추어 보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를 사퇴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사퇴해야 됩니다. 원래. 정계에서 은퇴를 하고 네? 국민들 감옥- 눈앞에서 멀어져요. 오세훈 박형준 후보는 감옥으로 가야 네. 되고 네. 정치를 사퇴해야 오세훈 후보는 사퇴해야 되고 예. 정치를 사퇴해야 될 수준이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 말 얼버무리고 하여튼, 한다는 게 예. 하여튼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시민들이 좀 예. 반응하고 그래도 박영선 후보가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서울시에 대한 미래도시, 분권형 미래도시도 제안을 했고 해서 저희가 볼 때는 진짜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 단 하루 남았지만 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두 군데 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박빙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은 진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뭘 잊지 말아야 되냐? 왜 시민들이 작년만 해도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던 걸 올해 왜 그러냐? 1년 만에. 1년 만에 그거를 좀 깊이 통찰을 하고 변화하는 민주당이 되고 또 올바른 소리하는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공감 갈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이 되도록 네.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좋습니다. 저 예. 마지막으로 투표 동료 메시지 한번 좀 보내주시죠. 네, 우리 뭐 열심히 동료 투표합시다. 메시지는 저는 내일 아침 6시부터 방송을 해서 밤 그 다음 날 투표 결과 나오는 시간까지 종일 생방송을 하고 제가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면서 투표 격려 방송을 하실 건데 우리 이성만 의원님 우리 서울 부산 시민들한테 투표 좀 해주십시오. 고소 좀 해주세요. 네, 하여튼 서울 부산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하여튼 만나 뵈서 너무 영광이고요. 앞서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말씀 드렸고 일단은 민주당은 뼈를 깎는 고통을 갖고 우리의 잘못과 또는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기정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참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21세기 들어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하고 주목받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과 또 우리 문재인 정부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보여집니다.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또 서울과 부산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좀 두 후보 박영선 후보와 김영춘 후보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호소드리고요. 주변의 분들 진짜 한 두 분씩만 더 좀 설득해서 함께 투표해 주시면 꼭 승리해서 자랑스러운 서울 부산 만들어내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는 무능한 정부, 실패한 정부 아니다. 우리나라를 3만 물 이상 소득 및 선진국으로 이끌어올 정부다. 누가 옆에서 무능 정부, 실패 정부 그러면 그냥 주먹으로 그냥 때리진 마세요. 주먹질만 해주세요. 이건 절대 이건 아니다. 이건 민주당 의원들도 확실히 이건 짚어줘야 될 부분이고 우리 시민들이 이걸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방송 마치고 오늘 이성만 의원님 투표 잘 하시고 저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투표권 있는 많은 분들한테 예. 투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저는 현장으로 고맙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예.